고객님, 고객님 명의로 18년 전에 예치된 30억 원을 정기예금이 조회됩니다. 18년 동안 엄마를 증오하며 살아온 한 여자. 낡은 반지하 월세방을 벗어나기 위해 10년간 5천만 원을 모은 그녀에게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바로 그날 입금된 30억 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엄마의 추악한 배신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얽힌 진실은 한 아버지의 처절한 희생과 한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비밀을 품고 있었는데, 과연 18년 전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 정거장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증오의 끝에서 피어난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지독하게 더웠던 6월의 어느 날 시작됩니다. 서울의 6월 햇살은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려 만물을 녹여버릴 듯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저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은행의 강화 유리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35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 생일 케이크도 장미꽃도 시끄러운 축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전자상거래 회사의 고객 상담원으로 구르며 저는 이런 고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게 유일한 그리고 인생 최대의 생일 선물은 낡아서 해진 캔버스 가방에 담겨 제 가슴팍에 소중하게 안기다섰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밤낮 없이 치열하게 일해서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돈 한 장 한 장에는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고객들의 욕설을 들으며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저만의 몸 누일 곳을 갖는 것. 도심에서 20km 떨어진 외곽의 60제곱미터짜리 낡은 아파트라도 좋았습니다. 그곳이 온전히 내 집이기만 하다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마음껏 울고 웃을 수 있는 곳이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와서 재정증명을 하고 계약금을 치른 뒤 부족한 잔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가득한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은 저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캔버스 가방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주위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옷차림이 화려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목 부분이 누렇게 변색된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 굽이 달아빠진 플랫슈즈를 신은 35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제 겉모습은 거액을 거래하러 온 고객이라기보다는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 가까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눈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는 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할 것입니다. 제 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새빵살이도 끝나는 겁니다. 전자 안내판에서 제 번호를 알리는 건조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3번 창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창구로 향했습니다. 옅은 화장을 한 아주 젊은 여직원이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과 미리 준비해온 아파트 매매 서류 뭉치를 유리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계좌 명세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이 현금을 계좌에 입금해서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을 애써 감추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다시 한번 흘깃보며 안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세워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향이라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 베란다에는 제스민 화분을 하나 키울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고아 박서연의 인생에도 마침내 제 손으로 일군 평온한 안식처가 생기는구나. 그때 여직원의 타자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몇 번 더 클릭하더니 아주 기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사람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신용 기록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누구의 보증을 서주고 잊어버린 일이라도 있었나? 수십 개의 의문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박서영 고객님,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맞으시죠? 여직원이 다소 혼란스러운 어조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마른 침을 삼키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제 쪽으로 살짝 돌려주었습니다. 화면의 작은 숫자들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출 서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고객님 주민등록 번호로 개설된 거액의 정기예금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예금은 정확히 18년 전에 개설되었고요. 만기는 18년으로 며칠 뒤면 만기가 도래합니다. 저는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18년 전에 예금? 그때 저는 17살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에 학비도 제때 못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예금은 무슨 예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18년만 기예금 같은 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때 전 겨우 17이었고 시골에 살았어요. 은행에 저금할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동명이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저는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여직원은 제 주민등록증의 숫자 하나하나를 끈질기게 대조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착오할 리가 없습니다, 고객님. 성함,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모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예금은 강원도 태백시 우체국에서 개설되었네요. 지난 18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이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자산이시면 굳이 외곽의 낡은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실 필요 없이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 몇 채는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제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수십억 원, 그리고 태백시. 그 두 단어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제 머리에 내리꽂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온몸의 피가 얼굴에서 싹 빠져나가 가슴으로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태백 우체국. 그곳은 제 고향이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곳, 제 소녀 시절의 가장 어둡고 치욕스러운 기억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 예금의 상세 거래 내역서를 지금 당장 출력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다시 가방에 쑤셔 넣고 서류를 챙겨 은행 문을 나섰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울 거리에 타는 듯한 햇살이 얼굴에 정면으로 쏟아졌지만 온몸이 추위에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얇은 거래 내역서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잉크로 찍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 이름 박서연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예금 개설일은 정확히 18년 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엄마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간 바로 그날과 일치했습니다. 발밑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집을 향한 제 모든 노력과 계획이 과거에서 파헤쳐진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순식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좁아터진 반지하 월세방에 틀어박혀 모든 불을 껐습니다. 낡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접이식 책상 위에 놓인 거래 내역서를 비췄습니다. 저는 침대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멍하니 그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억, 20억, 30억. 하늘에서 떨어진 이 엄청난 돈은 제게 기쁨이나 인생 역전의 감정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흉터로 가득한 제 심장에 깊이 박힌 비수 같았습니다. 그 비수는 제 안에서 휘저어지며 피를 쏟아내게 하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17살 여름의 기억이 잔인한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탄광도시 태백 특유의 석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양철 지붕과 집 앞 마당의 플라타너스 잎사귀 위에는 석탄 가루가 새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문 뒤에 숨어 화려한 꽃무늬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엄마가 태연하게 가장 예쁜 옷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집 한가운데에는 아버지가 등나무 의자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러운 광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고된 노동으로 깊게 팬 주름 가득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붙잡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찍 소리나게 닫고 문으로 향하다가 아버지 쪽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한번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는 외지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텅 비고 싸늘한 집에는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과묵해지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막장에서 일이 끝나면 언덕배기 허름한 술집들을 전전하며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서는 방구석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죽든 살든 내버려 두었습니다. 학비와 쌀값을 벌기 위해 저는 새벽부터 골목 어기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겨울 찬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오던 밤이면 저는 얇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이를 딱딱 부딪히며 어둠을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애인을 따라 자식을 헌신짝처럼 버린 엄마의 무정함과 박정함을 증오했습니다. 술에만 의지하며 슬픔을 달래고 가정도 딸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원망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조의금을 긁어 모아 장례를 치른 뒤 곧바로 짐을 싸서 태백을 떠났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땅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이 내 두 발로 서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래 내역서 한 장이 저를 다시 과거의 수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양심에 대한 위안을 샀을 거라는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워 퉁퉁 붓고 탄한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장님 방문을 두드리고 며칠간의 휴가 신청서를 책상 위에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부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프로모션 기간이라 고객 상담 부서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한 태도와 고한 눈빛을 보더니 부장님은 짧은 한숨을 쉬고는 서류에 서명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월급이 깎이든 성과급이 잘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 강원도 태백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가서 태백으로 가는 고속버스 표를 바로 구매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구석진 자리를 잡고 주변 승객들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기 위해 커튼을 단단히 쳤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시동을 걸더니 차들로 꽉 막힌 서울 시내를 느릿느릿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타이어 소리가 고통스러운 자장가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지만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18년 전 저 역시 증오로 가득 찬 마음과 텅 빈 배낭 하나를 메고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이 탄광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땅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었습니다. 짠내 나는 바다 냄새와 섞인 코를 찌르는 석탄 가루 냄새가 싫었습니다. 광부들의 낡은 사택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이 싫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버려진 아이, 부모의 인생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저를 다시 출발점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강원도에 가까워질수록 차창 박풍경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석회암 산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새까만 석탄을 실은 거대한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국도를 따라줄지어 달렸습니다. 공기는 탄광지역 특유의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며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멀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마주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제 몸의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35살이다. 더 이상 밤마다 몰래 울던 17살의 외로운 아이가 아니다. 나는 이 진실을 파헤칠 충분한 용기가 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추악하고 잔인할지라도 해질 무렵 버스는 태백 시외버스 터미널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탄광도시는 놀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질퍽한 흙길은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깔끔한 상가 건물과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언덕 비탈에 있던 옛 광부 사택촌으로 걸어 올라가자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풍경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에 단층 집들이 늘어서 있던 그곳은 이제 흉물스럽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벗겨진 벽돌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페인트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쓰레기와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광부들의 출퇴근을 알리던 사이렌 소리도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얼굴에 검댕을 묻힌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담긴 그곳은 이제 새로운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낡은 집도 같은 운명을 맞이해 깨진 매화무늬 타일 바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방을 고쳐 메고 택시를 잡아 시내 중앙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우체국 건물은 완전히 새로 지어져 예전에 좁고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나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고객 서비스 창구로 직행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아주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예금의 원본 서류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18년 전에 바로 이 우체국에서 처리된 건입니다. 당시 누가 와서 이 통장을 개설하고 원본 서류에 서명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18년 전 서류라서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수기로 장부를 작성했고 서류는 지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몇 년 전에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오래된 서류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거래가 없는 증빙 서류들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종이로 된 원본 서류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는 변환된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십억 원이 걸린 일인데 원본 서류를 폐기했다고요? 원본 서명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총괄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자 옆 창구에 있던 나이 지긋한 여직원이 서둘러 다가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서를 보며 시기를 가늠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저를 달랬습니다. 아가씨, 진정하세요. 저희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종이 서류 보관 창고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에 저희 우체국에 최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고액 예금은 그분이 직접 처리하셨죠. 최 부장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기억력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힘들겠지만 그분 댁을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혹시 이 일에 대해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여직원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저는 1시간이 넘게 수소문한 끝에야 최 부장님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난초 화분으로 가득 찬 좁은 마당에는 백발의 노인이 낡은 휠체어에 앉아 힘겹게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몸의 왼쪽 절반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은 뇌졸중의 뚜렷한 후유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아마도 그의 딸인 듯한 여자가 부엌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옛 광부 사택에 살던 광부 박민준의 딸이라고 밝히자 여자는 제게 플라스틱 의자를 내주며 최 부장님 맞은편에 앉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기억이 오락가락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세요. 천천히 여쭤보세요. 혹시 뭔가 기억해내실지도 모르니까요. 딸은 한숨을 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날짜와 금액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최 부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느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연이에요. 18년 전에
누군가 제 이름으로 아주 큰 돈을 어르신이 계시던 우체국에 예금했어요. 평범한 광부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엄청난 액수였죠. 제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그날 돈을 맡기러 온 사람이 누구였나요? 혹시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30대 정도의 여자였나요? 최 부장님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하얀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멀쩡한 오른손이 떨며 종이에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눈에 갑자기 기묘한 인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목구멍에서 의미 없는 컥컥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그의 입가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누가 돈을 가져왔나요? 최 부장님은 힘겹게 침을 삼키더니 떨리는 검지로 저를 가리켰다가 다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밭은 기침 같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여, 자가, 서명, 했지, 하지만 같이 온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가 돈다발을 꼭 껴안고 아주 서럽게 울었어. 아주 슬퍼 보였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슬프게 우는 남자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슬퍼할 이유도 제게 돈을 맡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최 부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을 뱉어내는데 온 힘을 다 쓴 듯 보였습니다. 딸이 나와서 아버지가 쉬셔야 한다며 정중하게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출구 없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터미널 근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몸을 뉘었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 침대에 누워 팔을 이마에 올린 채 슬프게 울던 남자에 대한 최 부장님의 말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그 말은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시 우리 가족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을 기억 속에서 필사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부모님의 인간관계는 아주 좁았습니다. 두 분 모두 평생 육체 노동을 하며 고단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사택의 이웃들은 모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가난한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거금을 제게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모두 멀리 시골에 살아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오고 다시 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한 사람. 제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유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진 아저씨였습니다. 동진 아저씨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장사를 하며 가끔 평야 지역과 탄광촌을 오가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독사에 물려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리 길을 달려 보건소로 데려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동진 아저씨였습니다. 그 일 이후 아버지는 동진 아저씨를 친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기 몇 년 전부터 동진 아저씨는 태백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부장님이 말한 슬픈 남자가 혹시 동진 아저씨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엄마와 함께 그런 거액을 들고 우체국에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태백에서 장사했던 이동진 찾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동양인 커뮤니티와 SNS 그룹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성도, 구체적인 주소도 없이 이름 하나만으로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나 싶었던 수색은 다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실망감에 지쳐 저는 씻고 정신을 차리려고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쪽 바닥 안감을 만지는데 딱딱한 물체가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동작을 멈추고 안감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녹슬고 군데군데 찌그러진 작은 녹색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 몇 벌을 태우고 이 상자 하나만 기념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18년간 이 상자는 늘 제 여행 가방 바닥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월세방을 전전하는 동안에도 태백을 떠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자에는 열쇠가 없었고 달아빠진 쇠 걸쇠로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엄지손가락으로 걸쇠를 힘껏 밀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안에는 감나가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앳된 시절이 담긴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때 두 분의 미소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막장에서의 공로로 받은 산업 훈장 하나, 그리고 낡고 부드러워진 수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근무일, 석탄 생산량, 쌀값으로 가불한 돈 등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덮으려던 순간 수첩 표지 안쪽 틈새에 얇게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두운 상자 바닥에서 붉은 표지의 작은 통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먼저 종이를 집어 펼쳤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네모반 듯하지만 힘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 진하고 옅은 부분이 뒤섞인 글씨. 파란 볼펜 자국은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형, 형이 부탁한 대로 모든 일 잘 처리했네. 탄광사고 보상금은 우체국에 가서 서연이 이름으로 18년 만기 예금으로 넣어뒀어. 예금 통장은 이 편지랑 같이 보내니 잘 간수하게.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했으니 형수님은 돈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실 거야. 형,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지만 형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부디 몸조리 잘하게. 동생 동진 올림. 내 고향 주소는 춘천시 퇴계동 17번지 일세. 제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상자 바닥에 있던 붉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체국 예금이라는 희미한 금박글씨가 보였습니다. 예금주 박서연. 금액은 현재 은행의 거래 내역서와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여관방의 풍경이 눈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진실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더 잔혹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맹목적인 증오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술에 절어 살던 나약한 아버지를 원망했고 무정하게 가족을 버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낡은 편지의 글자들이 제가 스스로 쌓아 올린 편견의 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엄청난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엄마 애인의 더러운 돈도 아니었습니다. 탄광사고 보상금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고였을까? 왜 보상금이 그렇게 컸을까? 아버지는 왜 동진 아저씨에게 이 사실을 엄마에게 철저히 숨겨달라고 부탁했을까? 그 돈을 18년 만기 예금으로 제 이름으로 넣어두고 정작 자신은 남루한 삶을 살다가 가난 속에서 죽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수만 개의 질문이 제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편지와 예금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배낭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단 1초도 이곳에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동진 아저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단서는 편지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춘천시 퇴계동 17번지. 저는 그날 밤 바로 여관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에는 태백에서 춘천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었습니다. 강릉으로 나가 동해안을 따라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담배 연기와 퀴퀴한 사람 냄새로 가득했고 승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저는 가장 뒷자리에 낑겨 앉아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몸이 붕 떴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차창 박치륵 같은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배낭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마음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제발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동진 아저씨가 아직 그 주소에 살고 있기를, 이 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시기를. 다음날 정오 버스는 춘천 시내 어귀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분지지형 특유의 후덥지근한 열기가 얼굴에 와닿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기사님께 퇴계동 17번지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과 이끼 낀 낡은 방직 공장들을 지나 구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퇴계동의 그 거리는 오래된 가로수가 그늘을 들이운 작은 길이었습니다. 길 양옆의 집들은 칠이 벗겨진 노란 벽과 빛바랜 녹색 나무 문에서 오래된 시대의 건축 양식이 묻어났습니다. 택시가 17번지 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택시비를 내리고 가게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과자, 비누, 각종 장류가 어지럽게 진열된 가게 안쪽에서 나이든 남자가 나무 흔들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검버섯이 핀 검게 탄 피부, 반백이 넘은 머리카락,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낡은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이 빛에 느리게 반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태백탄광에서 장사하셨던 이동진 아저씨 댁이 맞나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신문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콧등 위로 밀어 올리며 제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맞소. 내가 이동진인데. 누구신지? 무슨 일로 찾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든 사람 특유의 거칠고 피곤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바짝 다가서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동진 아저씨, 저 서연이에요. 태백탄광에서 일했던 박민준의 딸, 박서연이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저씨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힘줄이 툭툭 튀어나온 손이 흔들리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고 돋보기 안경이 콧등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의 입이 계속해서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눈물방울이 갑자기 깊게 펜눈가에서 흘러나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는 급히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서연이. 민준이 형 딸이 맞구나. 내가 이 날을 18년이나 기다렸단다, 얘야. 이 비밀을 형님이랑 같이 무덤까지 가져가는 줄 알았지. 저는 휘청거리는 동진 아저씨를 부축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낡은 편지와 붉은 통장을 꺼내 가게의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제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17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왜 이 돈을 갖게 되셨고 왜 그렇게 엄마를 내쫓으셨던 거죠? 동진 아저씨는 편지와 통장을 보자 목매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는 지친 손짓으로 제게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셔터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가게 안에서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보리차 한 잔을 따라주고는 지난 18년간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의 봉인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아저씨는 보리차를 한 모금 크게 마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틈으로 보이는 아스팔트 위에서 희미해져가는 저녁 햇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 18년간의 비밀을 품은 무게감으로 낮고 탁하게 울렸습니다. 아저씨는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며 저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태백의 4번 갱도에서 아주 심각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단다. 몹시 추운 겨울날 오후였지. 내 아버지는 이미 작업을 마치고 씻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주 갱도 쪽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귀를 찢을 듯한 갱도 붕괴음이 들려왔지. 땅이 흔들리고 석탄가루가 하늘을 뒤덮을 듯이 피어올랐어. 모두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밟으며 갱도 밖으로 뛰쳐나왔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눈썰미가 좋았어. 갓 들어온 신입 인부 2명이 가장 깊은 갱도, 독가스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곳에 갇힌 걸 발견한 거야. 생사가 갈리는 그 순간에 네 아버지는 자신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 작업복을 벗어 물에 적신 뒤 얼굴을 감싸고 어둡고 죽음이 가득한 그곳으로 용감하게 다시 뛰어들어갔지. 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그 2명의 신입 인부를 갱도 입구까지 안전하게 끌어냈어. 하지만 갱도 밖으로 나오자마자 네 아버지는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지. 너무 오랫동안 유독가스를 마신 데다 무너진 암석에 가슴이 짓눌렸던 거야.
도립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과장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더구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내 아버지의 내장, 특히 폐와 간이 유독가스에 의해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설명했어. 길어야 이 3년밖에 못 버틸 거고 비싼 약과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지. 당시 탄광소장은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어.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면 당국에 의해 영구적으로 채굴이 중단되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까봐 몹시 두려워했지.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내 아버지를 찾아와 거액의 보상금이든 돈 가방을 내밀었어. 그 돈으로 가족의 완전한 침묵을 사려고 한 거야. 이 사고를 단순한 광부의 부주의로 인한 일반적인 산업재해로 덮으려고 말이야.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면서도 네 아버지의 눈빛은 아주 단호했어. 내 아버지는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지. 그날 오후 내 아버지는 나를 병실로 불러 그 돈 가방을 전부 맡기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이 돈을 전부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네 이름으로 가능한 가장 긴 만기인 18년짜리 예금으로 넣어달라고? 네, 아버지는 말했어. 부모 세대의 삶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두웠다고. 너만큼은 사회에 나갈 때 든든한 미천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지만 가장 잔인하고 가슴 아팠던 건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내 엄마에게는 절대로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내게 맹세시켰다는 거야. 내 아버지는 내 엄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어. 남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 네 엄마는 집을 팔고 모든 걸 담보로 잡고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쥐어짜서 이미 의사가 포기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쓸 게 뻔했으니까. 네, 아버지는 아내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남은 청춘을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수발을 들며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네 아버지는 스스로 무자비한 악역을 자처했어. 매일같이 술을 사와서 마시며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주정뱅이가 된 것처럼 연기했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가장 악랄하고 정남이 떨어지는 말로 네 엄마를 그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어. 저는 가게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동진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8년간 제가 공들여 키워온 모든 확신과 원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심하거나 배신한 게 아니었어. 동진 아저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지. 남편이 매일 아침 세숫대야에 몰래 피를 토해내는 끔찍한 기침을 한다는 걸 조용히 지켜보며 눈치챘어. 사고 당시 같이 일했던 인부들을 찾아가 물어보며 사건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거야. 남편이 목숨과 맞바꿔 그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자 내 엄마는 미친 듯이 나를 찾아왔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이 쉴 때까지 통곡하며 남편의 진짜 병세를 알려달라고 애원했지.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네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자 네 엄마는 기어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 국어를 해서라도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돌보겠다고. 부부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함께하는 거라고.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너무나 완벽하고 냉혹하게 악역을 연기했어. 내 엄마가 돌아가려 하자 내 아버지는 저녁 밥상을 뒤엎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며 당장 집을 나가지 않으면 바로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혐오스럽고 내 엄마 얼굴은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어. 연기를 더 실감나게 하려고. 심지어 터미널에 가서 큰돈을 주고 외지에서 온 오토바이 기사를 고용하기까지 했어. 험상궂게 생기고 신원도 불분명한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내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애인 행세를 하며 네 엄마를 데리러 오라고 시켰어. 네, 엄마에게 바람나서 가정을 벌인 여자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씌워서라도 이 너덜너덜한 가정에 대한 미련이나 돌아올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야. 증오심이 네 엄마가 새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바랐던 거지. 네 엄마는 남편의 강직한 성격을 잘 알았어. 고집을 부리면 남편이 정말로 목숨을 끊을 거라는 걸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 엄마는 피눈물을 삼키며 남편과 자식을 버린 잔인한 여자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기로 했어. 하지만 그 고용된 남자의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 네 엄마는 내게 우체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 내 엄마는 네 예금 통장 개설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싶어 했어. 통곡하며 말하더구나.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지가 딸에게 남기는 피 묻은 마지막 선물 곁에 엄마의 흔적, 엄마의 온기를 남기고 싶다고, 그리고 내 앞에서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했어. 남편의 목숨값인 이 돈에는 나중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단 1원도 손대지 않겠다고. 동진 아저씨의 모든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가슴을 내리쳤고, 지난 20년 가까이 제 심장을 감싸고 있던 증오의 얼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가게의 차가운 유리 진열대에 얼굴을 파묻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통곡했습니다. 제 심장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가게의 허름한 풍경이 눈물 속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배운 것 없고 고되게 살아온 그 두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명예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짧은 시간마저 희생하며 내가 가난과 고생 없는 밝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유일한 딸인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희생자인 척하며 이기적인 원망의 구렁텅이에 스스로를 가두고 진실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냉혹함 뒤에는 이토록 위대하고 숭고한 부모의 사랑이 숨어 있었는데 저는 불효녀예요. 아빠, 엄마를 오해했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아저씨. 이 잘못을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눈물로 흠뻑 젖은 손이 테이블 위에 거래 내역서를 적셨습니다. 저는 어리석었던 자신을 벌하듯 두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동진 아저씨가 천천히 가게를 돌아 나와 떨고 있는 제 어깨에 앙상한 손을 얹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거라. 네, 부모님이 그런 엄청난 연극을 꾸민 건 오직 네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다.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엄마는 지난 18년간 억울한 누명과 고독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고통받게 둘 수는 없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합니다.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저는 동진 아저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찾아야 돼요.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 거예요. 동진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구석에 잠겨있던 낡은 나무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서랍을 열고 낡고 해진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누런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네모반듯하게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0년 전쯤 네 엄마한테서 짧은 편지를 한 통 받았어. 잘 지낸다는 소식과 함께 내 장래에 방해가 될까봐 절대 내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지. 편지 봉투에 적혀 있던 주소는 아주 먼 남쪽 도시였어. 이게 내가 그때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단서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동진 아저씨에게서 그 소중한 종이 조각을 건네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빛바랜 파란 잉크로 또박또박 쓰인 주소가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낡은 아파트. 희망의 불빛이 제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엄마가 하늘 끝에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내 집으로 모셔올 것입니다. 동진 아저씨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 뒤 저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곧장 춘천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목표, 부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 그날 밤 출발하는 KTX 열차표를 바로 구매했습니다. 손에 쥔 작은 기차표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17살 여름에 잃어버렸던 그 크나큰 모성애가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열쇠. 심야 열차는 덜컹거리며 철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적 소리가 조용한 도시의 밤을 갈랐습니다. 좁은 침대칸에 누워 얇은 담요를 덮었지만 단 1초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국도변 가로등과 길가의 작은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고이 넣어둔 셔츠 주머니에 손을 얹었습니다. 빛바랜 글자들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18년 만에 엄마와 재회하는 수백 가지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많이 늙으셨을까? 머리는 하얗게 새셨을까? 이 고집세고 무심했던 딸을 알아보기나 하실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연락을 끊고 엄마를 원망했던 이 딸을 과연 용서해 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맴돌아 기대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십수시간의 기차 여행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제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했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늦은 오후 열차 직원의 안내 방송이 부산역 도착을 알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배낭을 맨 채 복도에 붐비는 사람들을 헤치고 승강장으로 내려섰습니다. 남쪽 도시의 공기는 후끈한 열기와 바다의 짠 내음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역 앞에 서 있던 택시를 급히 잡아타고 기사님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택시는 아름다운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마침내 봉래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와는 거리가 먼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아파트였습니다. 옅은 노란색의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이끼 낀 붉은 벽돌을 흉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전선과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검게 변한 천장, 허름하고 낡은 풍경, 그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이 모든 것이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우리 엄마가 이런 비참하고 힘든 환경에서 홀로 살아오셨단 말인가? 저는 택시비를 내고 무거운 배낭을 고쳐 맨 뒤 금이 간 콘크리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올랐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 녹슨 철제 난간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3층 복도는 전등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유일한 빛은 부서진 환기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숨막히는 냄새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임시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돼지 기름 냄새, 햇빛이 들지 않는 집 특유의 곰팡내, 그리고 싸구려 담배 냄새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문마다 붉은 페인트로 쓰였다가 희미해진 호수를 눈으로 떠났습니다. 302호, 그리고 몇 걸음 더 가서 302호. 저는 302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깥의 철제 방범창은 전체가 녹슬어 있었고 창살은 휘어져 있었습니다. 자물쇠에는 뽀얀 먼지가 쌓여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나오는 저녁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때문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발이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온몸의 세포를 지배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마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거나 더 나쁘게는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 만약 이 방에 사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면 내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피가 날 정도로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기 위해 숨 막히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녹슨 철창문을 똑똑똑 3번 단호하게 두드렸습니다. 즉시 시끄럽던 TV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저를 감쌌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흐른 뒤 집 안 깊은 곳에서 플라스틱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힘없는 발걸음이 점점 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찰컥! 하고 자물쇠가 돌아가는 차가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이 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배낭끈을 꽉 잡았습니다. 안쪽에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방 안에 백열등에서 나온 희미한 노란 불빛이 어두운 복도를 비췄습니다. 철문 뒤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의 낡은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단과 소매가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는 뒤로 되는 대로 낮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한 흐릿한 눈을 가늘게 뜨고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거칠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였지만 그 소리는 뼛속까지 새겨질 만큼 익숙해서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시간의 잔인함과 가난이 그녀의 얼굴을 아무리 망가뜨렸어도 저는 그 온화한 눈빛과 사랑스러운 얼굴 윤곽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지난 18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바로 제 엄마였습니다. 저는 눈앞에 초라한 여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토록 고왔던 여행 가방을 끌고 당당하게 광부 사택을 떠났던 엄마가 이렇게까지 쇠약하고 남루해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움푹 팬 엄마의 뺨 위 검버섯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철제 문고리를 잡고 있는 핏줄이 붉어진 앙상한 손 역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더 잘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에요. 엄마 딸이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감정의 무게 앞에서 말은 무력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배낭을 복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처절한 부름에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열쇠꾸러미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흐릿한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극도의 놀라움과 미칠 듯한 기쁨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앙상한 손을 녹슨 철창 사이로 뻗어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세상에, 서연이, 우리 서연이 맞구나. 내 딸아.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열쇠꾸러미를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야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엄마는 뛰쳐나와 앙상한 팔을 벌려 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18년간의 이별과 서름, 억울함의 무게가 허름한 아파트의 좁은 문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턱을 기댄 채 툭 튀어나온 앙상한 어깨뼈가 제 가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스 냄새, 씁쓸한 한약 냄새, 그리고 고된 노동의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맡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친숙한 향기였습니다. 엄마는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으로 떨고 있는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제 셔츠 어깨를 흠뻑 적셨습니다. 이웃집 몇몇이 무슨 소란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내다봤지만 우리 모녀의 눈물겨운 재회 장면을 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제가 불효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를 오해했어요. 제가 정말 나빴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죄의 말을 내뱉으며 엄마의 낡은 옷자락을 놓치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운 듯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고는 따뜻한 두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늘이 도우셔서 우리 모녀가 다시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복이다. 어서 들어오너라. 밖은 춥다. 엄마는 목매인 소리로 제 손을 끌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천천히 닫히며 바깥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증오와 원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전하고 성스러운 모성애가 가득 찼습니다. 엄마의 집은 고작 15제곱미터 남짓,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낡은 돗자리가 깔린 싱글 침대, 윙윙거리며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낡은 선풍기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의 파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약봉지와 한약 파우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천장은 물이 새 얼룩덜룩했고 회반죽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마주 앉아 주름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진실을 찾아 나섰던 모든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5살 생일 아침에 은행에서 시작된 이야기, 뜻밖의 거래 내역서, 태백으로 돌아가 최 부장님을 만난 일,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춘천에서 동진 아저씨를 만난 운명적인 순간까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탄광사고 보상금과 아버지가 꾸민 잔인한 연극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그렇게까지 위대하고 고통스러웠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평안을 위해 바람나서 남편을 버린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지만 그 대가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딸과 헤어져 사는 것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울음을 삼키며 자신의 유랑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의 서름을 견뎌온 무게로 거칠고 끊겼습니다. 그 남자 오토바이를 탈 때 나는 버스터미널까지만 가서 네 아빠를 안심시킨 뒤에 근처 탄광촌에 숨어 지내며 조용히 살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 오토바이 기사는 아주 악독한 놈이었지. 동진이도 그놈한테 완전히 속았던 거야. 그저 평범한 기사인 줄로만 알고 나를 맡겼던 거지. 내가 짐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돈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지 그놈은 탐욕을 드러냈어. 약속대로 터미널로 가지 않고 낯설고 외진 길로만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나를 이곳 남쪽까지 끌고 왔지. 부산에 도착해서야 그놈은 강도로 돌변했어. 내 가방을 낚아채서 내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피 같은 돈을 전부 빼앗아 갔어. 그리고 칠흑 같은 밤, 해변의 돌길에 나를 밀어 넘어뜨리고는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지. 돈 한 푼, 신분증 한 장 없이 나 혼자 남겨두고. 여기까지 듣자 그 인간 쓰레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탄광촌에서만 살았던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고향을 벗어나자마자 세상의 덫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이 박복한 인생을 끝내버릴까도 생각했어. 엄마는 얼룩진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얼굴이 떠올랐어. 그리고 우체국에서 동진이 앞에서 했던 맹세가 생각났지. 차마 태백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내 아빠의 계획을 망칠까봐 두려웠고 네가 나 때문에 아빠를 원망하게 될까봐 무서웠어. 남편 버린 여자라는 오명이 평생 너를 따라다닐까봐 겁이 났지. 그래서 부산에 남아 이름을 바꾸고 닥치는 대로 가장 천한 일들을 하며 먹고 살았어. 식당 설거지부터 술집 시중, 고물수리, 쓰레기장 뒤지기까지. 엄마는 사회 밑바닥 인생의 온갖 서름과 쓴맛을 다 보았습니다. 과거를 묻기 위해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한 여자의 18년 청춘이 고향에 남은 가족의 거짓된 평화를 위해 남쪽 도시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들어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손바닥의 굳은 살과 흉터에서 느껴지는 거친 감촉이 제 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내 머리를 빗겨주던 그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수만 번의 고물시리와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뒤진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 있었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 엄마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댕기열에 걸려서 낡은 돗자리에 누워 꼼짝도 못했어. 사흘 밤낮을 굶고 열에 시달리다 죽는 줄만 알았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일어나서 낡은 옷 상자 바닥을 뒤져 예전에 복사해뒀던 우체국 예금 통장 사본을 찾아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통장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제 생년월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배가 고프고 병이 몸을 너무 괴롭혀서 낡은 비옷을 걸치고 그 흐릿한 복사본을 들고 시내 큰 은행 앞으로 갔지. 사흘 동안 비를 맞으며 그 앞에 서 있었어. 안에 들어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제발 약값이라도 살 수 있게 이자라도 조금만 인출해달라고 빌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름을 바꾸고 옛 신분증을 모두 버렸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네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찾겠니?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신원불명의 여자에게 은행이 돈을 내줄 리가 없었지. 절망감이 나를 짓눌렀어. 은행 경비원은 내가 계속 서성이니까 구걸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쫓아내더구나. 여기까지 듣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군요. 그때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든 신분을 증명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찾아 쓰셨더라면 아빠는 절대로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돈이 엄마 목숨보다 중요하겠어요?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단호하고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옛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은행 문턱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피를 토하며 창백해졌던 네 아빠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거든.
동진이 앞에서 했던 맹세를 기억했어. 그 돈은 네 아빠의 목숨, 폐와 간을 바꾼 돈이야. 네 미래를 위한 미천으로 남겨준 네 아빠의 피와 살이야. 내가 거기서 단 1원이라도 썼다면 나는 배신자가 되는 거야. 네 아빠의 영혼 앞에, 그리고 네 미래 앞에 죄를 짓는 거지. 나는 은행을 등지고 돌아섰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신성한 유물에는 절대 손댈 수 없었어. 며칠 뒤 열이 좀 내리자. 나는 5km를 걸어서 도립병원으로 가서 피를 팔았어. 내 앙상한 몸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 피, 몇 방울로 번 돈으로 겨우 죽 몇 그릇과 해열제를 사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의 피를 팔아서라도 돈을 지키려 한 이 위대한 어머니. 그런데 그 딸은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며 18년 동안이나 증오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앙상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후회의 눈물이었고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무한한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좁은 싱글 침대에 함께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어렸을 때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쪽 도시의 눈부신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허름한 집의 살림살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낡은 것들은 전부 버리고 가요. 신분증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비행기표 살게요. 오늘 오후에 바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엄마는 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고생했던 지난 세월을 전부 보상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해 드릴게요. 엄마는 제가 낡은 옷과 고무를 검은 비닐봉지에 쓸어 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워하며 말리려 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가만히 서서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늦은 오후,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엄마의 인생 첫 비행기였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이 낯선 듯 신기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엄마를 제 월세방으로 모셔와 잠시 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은행 본점으로 가서 18년 만기 예금의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직원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엄청난 액수를 알려주자 엄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돈은 이제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에 제가 모은 5천만 원을 더하자 외곽의 낡은 아파트를 사려던 목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실력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고 도심과 가까운 신도시의 넓은 최고급 아파트를 바로 계약했습니다. 고층에 위치한 그 집은 넓은 베란다가 호수를 향해 있어 전망이 탁 트였고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좁고 어두운 월세방도 이사 걱정도 없었습니다. 가구를 고르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침대나 식탁의 가격표를 보고는 기겁하며 너무 비싸다고 집에 가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구매했습니다. 엄마에게 가장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거실 소파를 고르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는 밝은 크림색의 벨벳 소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친 손으로 부드러운 천을 쓰다듬으며 눈빛에는 선망이 가득했습니다. 고된 인생을 살아온 엄마는 그렇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소파로 주세요. 오늘 바로 배송해 주세요. 저는 점원에게 말하며 엄마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손을 빼며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카드를 긁었습니다. 수줍으면서도 기쁨이 가득한 엄마의 미소를 보니 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안락하고 따뜻하게 꾸며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안정되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현대적인 아파트 생활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의 건강체조교실에 나가시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와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엄마의 이마주름은 펴지고 검버섯도 옅어졌습니다. 살이 조금 오르자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에는 엄마가 직접 새하얀 제스민 화단을 가꾸셨습니다. 밤이 되면 청아한 제스민 향기가 거실 가득 퍼져나가 하루의 피로와 시름을 씻어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늦가을 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저와 엄마는 짐을 꾸려 서울에서 태백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18번째 기일이었습니다. 태백은 고요한 공기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향과 과일, 그리고 노란 국화꽃 한 다발을 사서 옛 광부들이 잠들어 있는 언덕 위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는 잡초가 무성해서 제가 막대기로 풀을 헤치며 엄마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바람에 빛바랜 청록색 묘비 앞에 서서 엄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향 3개에 불을 붙였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라 산 안개와 뒤섞였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데리고 당신 보러 왔어요. 엄마는 억누르던 울음이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참 못됐어요.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겪고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쓰고 우리 모녀 행복하게 살라고 오늘 당신한테 죄를 빌러왔어요. 이 어리석은 아내를 용서해줘요.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어요. 이제 우리 모녀 다시 만났으니 저 세상에서는 부디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악역 연기 안 해도 돼요.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큰 절을 3번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영혼에게 맹세했습니다. 남은 평생 엄마를 잘 보살피고 모셔서 아버지의 피 묻은 희생이 가장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 우리 모녀는 언덕 위 무덤 앞에 오랫동안 서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탄광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8년간의 어두운 오해와 쓰라린 갈등은 모두 바닷바람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탄광도시의 슬픈 기억을 뒤로하고 우리는 햇살 가득한 아파트, 푹신한 소파, 그리고 활짝 핀 제스민 화단이 있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의 영원한 등불이 밝혀져 우리 모녀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18년간의 폭풍우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